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강사 유한별입니다. 저희는 오늘 빅데이터 분석 실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필기를 모두 합격을 하시고 이 실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실기는 실제로 앞쪽에 필답형 10문제가 있어요. 10문제. 이 10문제가 필답형인데 각 3점씩입니다. 그래서 30점이고요. 전체 30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필기를 합격을 하셨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단답형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뒤쪽에 오히려 R, 지금 이 반은 이제 R 강의 반이죠. R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실무에서는 쉽게 점수를 좀 따실 수 있습니다. 필답형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지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필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신다거나 저한테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자, 분석을 기획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왜 시작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이 분석이라는 거를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냐? 경영적인 문제나 회사면 경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혹은 어떤 연구를 할 만한 문제들, 연구 문제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보이시나요? 여기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라는 이 데이터, 자료죠. 자료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빅데이터 분석에서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저희는 이 분석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을 할 거예요. 이 기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과정에서 기획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겠죠.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에서 이제 고도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고도화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하나 형성해서 저희 필기에서 배우셨죠? 모델 혹은 모형이라고도 해요. 이 모형을 조금 더 최적화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모델의 어떤 분석 결과, 자, 여기 결과 보이시나요? 이 결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금 저희가 이 필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계와 너무 옆으로 썼나요? 통계와 그리고 러닝 그리고 분석 방법이나 결과
해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익히시고 들어오셨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더라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 머신러닝, 분석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은 해석, 이런 것들은 필기에서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거는 이 빅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쭉 따라가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무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을 하신 이후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다뤄보고 또 분석도 해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 한 2달, 3달 안에도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소위 말해서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이제. 자, 빅데이터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건너뛰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기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뭐 이해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제가 다루는 부분만 보고 가셔도 필답형에서 적어도 반타작, 그러니까 15점은 확실히 얻으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보실게요. 30점, 30점, 40점이 있는데요. 요 30점이 필답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답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업형 1, 그리고 작업형 2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뭐 핵심인 머신러닝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요. 작업형 1에서는 정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데이터 정제 부분. 이렇게 여기 통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은 60점입니다. 60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부분을 다 맞추면 이미 70점이에요. 필답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작업형을 연마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필답형에 대해서 필기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계셔도 적어도 3문제, 그러니까 9점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고요. 필기를 합격했다는 가정이에요. 9점에서 뭐 잘 맞으시면 30점까지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학습하셨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요 부분에서 이제 R 가르쳐 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필답형은 여러분들이 필기 과정에서 했던 거를 조금 압축해서 한번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가 뭔가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데이터, 정보, 뭐 이런 것들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데이터는 자료죠, 자료. 그렇죠? 그리고 정보는 가공해서 그리고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게 나왔죠? 여기서 D, I, K, W 이런 거, 이 피라미드 기억나세요? 자, 여기가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지혜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도식화한 게 이제 DIKW 요 피라미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영학에서는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료로부터
어떤 지혜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결국에 우리가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까지 wisdom 그리고 knowledge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따신 이후에 이런 정보와 지식과 그리고 지혜까지 만들어 나가는 어떤 수강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갈게요.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는 결국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제를 하고 또 쓸모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맞게 가공해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 요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다 아실 거예요. 일단 큰 데이터죠. 그렇죠? 여러분들 큰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velocity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value 가치도 있고요. 정확성 이런 것들 보시면 정확성은 이제 요즘에 중요해지는데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예요.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 빅데이터가 이런 그 정확성을 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규모는 당연히 여기 빅데이터잖아요. 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큰 데이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다양한 어떤 그 소스, 그러니까 원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나 SNS, 뭐 위치, 구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제 필기 과정에서 배웠죠. 정형, 비정형,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빨리 이렇게 되어야만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의미가 있겠죠. 빨리 분석이 되어야만,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전 세계 한 10억 명 정도가 우리가 그 별그램 그거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그런 10억 명의 사람들이 사진, 글,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죠.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입니다. 뭐 단순히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계, 장치들,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 정보를 많이 뭐 발생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들도 다 이런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양산을 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드웨어 기술을 계속 발달시키고 있죠. value라는 것도 뭐 함축된 가치를 가진 어떤 그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DBMS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로 기존에는 이제 뭐 작은 데이터들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DBMS 같은 경우에 이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거 아시죠? 요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뭐 하둡이나 뭐 SQL도 이제 NoSQL, NoSQL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새롭게 뭔가 발달하고 또 기존의 데이터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가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또 빅데이터만의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3V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3V 그렇죠? 근데 요즘에 5V, 뭐 6V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7까지. 근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뭐 여기 규모나 다양성, 처리 속도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다루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의 주요한 특징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X 한번 쳐놓고 가실게요.
필답형에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필답형은 보통 어떤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단답으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논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어떤 그 질문과 답의 형태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활용 사례 같은 부분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빅데이터 조직 및 운영 체계, 요거는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조직이나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하는가, 요 부분. 자, 조직에는 당연히 이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나 또 데이터베이스를 짜시는 분들, 엔지니어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있고요. 분석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 간단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운영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조직과 운영 체계가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까요?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어떤 능력 요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혹시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하실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슈 도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제 있는 분야. 만약에 마케팅이면 마케팅, 또 뭐 기획이면 기획,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해당 도메인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슈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어떻고 개선 방향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또 빅데이터 요건 정의서를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 또 분석 목표 수립이나 계획,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들어가 있는 NCS 능력단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 기획을 원하신다면 넘어갈 뻔했네요. 자, 기획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이런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여러분들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큰 데이터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양한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 대상이 있어요. 마스터 데이터, 뭐 메타 데이터, 뭐 데이터 사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왜 하냐? 표준화된 관리 체계 그리고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저장소를 구축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 이 보안성이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핵심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직이나 프로세스, 원칙 이런 것들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스키마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런 그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큰 관리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뭐 조직의 성숙 단계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도입 과정에서 우리가 필기 때 많이 봤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나 뭐 ETL 그리고 EAI, 올랩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이나 확산 과정에서 IT 부분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먼저 보시고 이것들이 이제 조직의 역량이나 또 비즈니스 그리고 업무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이제 조직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잘 조직에 정말 적합한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직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 전사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전사라는 것은 이제
그 전체 회사에서 한번 활용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혁신한다거나 또 분석 규칙을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모든 부서로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게 전사적으로 잘 적용되는 곳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혁신과 성과 향상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음에 구축하고 분석해서 회사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빅데이터 요소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수집해야죠. 그렇죠? 수집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수집이라는 게 뭐 지금 비정형 데이터에서 뭐 크롤링도 있고요. 로그 수집기 이런 것들 뭐 반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 오픈 API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DB를 구축을 한다든지 또 SQL 이런 지금 여기 보이죠? SQL 같은 거 이제 저장 이렇게 수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MS 이런 걸로. 그리고 나서 또 공유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배울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당연히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부처들 간의 공유 혹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간의 공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처리와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한 이후에 조금 더 누군가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기업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각화라는 것도 진행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뭐 요소 기술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쭉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시험에서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필기에서 한번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깊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부분만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뭔지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되어, 아까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플랫폼도 요거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계속 아마 필기 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해서 뭘 추출하죠? 아까 지식을 추출한다고 했어요. 정보와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이렇게 구축이 돼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진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대답을 이게 아마 답이겠죠. 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겠죠. 질문.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지식을 추출하고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IT 환경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들을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추가, 수정, 삭제한다. 이런 것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DBMS라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당연히 빅데이터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이미 필기 때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한다. 뭐 머신러닝도 있었고 딥러닝 이런 것들도 있었고 강화학습 이런 것들도 보셨겠죠. 그리고 뭐 핵심 요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 형태나 응용 분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학계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응용 분야 이런 것들도 이건 이제 산업계에서 계속 응용을 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인간과 컴퓨터 비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성 이것도 멋있죠? 멋있죠? 이렇게. 네. 자, 인공지능 이렇게 있는데 뭐 머신러닝 있고요. 아까 딥러닝 말씀드렸죠. 그리고 패턴 인식이라든지 통계학,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인공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 뉴로사이언스는 이제 신경망 관련해서 이제 나오겠죠. 이런 거 그냥 있다. 멋있지만 있다.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머신러닝의 어떤 방법,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보시면은 영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작업 어떤 T가 있어요. T가 그 우리가 모델의 성능 P가 있는데요. 이 경험을 지금 퍼포먼스가 이 경험을 통해서 퍼포먼스가 향상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경험을 학습시켜요. 학습.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향상되면 학습시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네. 머신러닝 개념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볼게요. 뭐 머신러닝의 특징 여기 보시면 뭐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학습해서 예측 수행하고 스스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과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머신러닝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지 않아도 필기 공부하시면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 익숙한 문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머신러닝 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머신러닝에서의 학습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기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지도학습, 비주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입력과 출력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 사이에 대응 관계를 학습한다. 지도학습에는요.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영상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건 경찰에 대한 영상이고 이건 소방에 대한 영상이고 이건 군대에 대한 영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이렇게 태그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무엇인지를 달아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응 관계를 학습한다. 왜? 요거를 저희가 경찰이고 소방이고 군대다라는 어떤 이런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해줬죠.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이제 그 지도를 한 어떤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러닝을 시키는 것이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출력값 없이 입력값.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없이 지금 데이터에 형성된 것만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데이터가 막 있을 때 뭐 여기 아이디가 이렇게 있으면 뭐 1, 2, 3, 4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근데 여기 각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정형 데이터를 예로 들게요. 이렇게 쭉 각각 이렇게 1, 2, 3, 4 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낸다거나 고객을 세분화한다거나 또 패턴을 찾아서 뭔가 목표를 이렇게 정하거나 추천 시스템, 고객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근데 보시면은 이 고객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 고객은 뭐 VIP 고객이야.
이 고객은 뭐 평범한 등급의 고객이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 데이터에서 뭐 연령, 뭐 그 구매 방식 이런 것들만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한 패턴이나 어떤 데이터에 대한 특징은 머신러닝을 하면서 자기가 잡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으로 그냥 입력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낸다. 규칙을 찾아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규칙. 그리고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보시면은 자 입력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보상. 보상이 특징이에요. 보상. 이게 페널티인지 그리고 혹은 어떤 리워드 보상인지 요 양자를 잘못 예측했으면은 그걸 페널티를 주고 또 잘 예측했으면은 보상을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종류 뭐 알파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학습, 로봇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상과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상 얘기가 나오면 강화학습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보상 얘기가 나오면 강화학습 찍으시면 되고요. 찍으시면 안 되고 쓰셔야죠. 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는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예, 복잡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 컴퓨터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이 주어지면 보상을 이용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강화 학습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또 비지도 학습 요거는 이제 뭐 입력값만 주어진다 혹은 뭐 태그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입력과 출력상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이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위한 강의예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네.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저는 당연히 취득을 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공부를 쭉 하게 될 텐데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필기 때 이미 보시고 오셨을 것이고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까먹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필기를 보시고 실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필기의 내용들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 10강 안에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그냥 필답형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목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인공신경망은 자, 인간의 두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뉴런이죠. 뉴런을 작용을 모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 자극을 주겠죠.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한테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가장 크겠죠. 하지만 이제 외부에 어떤 소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그 강의 어떤 공간 외에 뭐 소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음들보다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수준 이상이면은 여기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런의 작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0과 1, 이거는 전달하지 않는 거, 이건 전달하는 거게 되겠죠. 이 작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혹은 뭐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로지스틱 함수 같은 것들을 봤죠. 여기서 이제 어떤 자극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1로 이렇게 가는, 그리고 이 수준보다 작으면 0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뉴런의 작용을 모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함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함수 있죠?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1로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출력 노드를 결정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는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딥러닝은 보시면 뭐 다중 처리 계층으로 구성된 계산 모델을 사용해서 뭐 여러 수준을 가진 어떤 추상화를 통한다. 이 추상화는 그림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떤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계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의 어떤 특징들을 보시면 머신러닝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세요. 자, 데이터 세트가 작은 경우에도 머신러닝은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네, 여기 큰 경우에 이제 딥러닝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징 추출이나 분류 방법을 시도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딥러닝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도가 빠르다는 뭐 GPU나 CPU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혹은 서버 컴퓨터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처리 시간 같은 경우에 몇 분 몇 시간이지만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코딩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엄청 큰 데이터들을 아마 다루시게 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컴퓨터 문제로 정말 뭐 자고 일어날 때까지 돌아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혹은 뭐 며칠 동안.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큰 데이터를 넣는 것이 또 좋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몇 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룰 데이터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큰 데이터들도 다룰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특징들은 크게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어떨 때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 딥러닝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패턴 인식을 또 활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기 패턴 인식에 대해서 좀 나왔었죠. 저 위쪽에 저기 우리가 AI 위쪽에 좀 볼게요. 자, 멋있는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자, 이 그림 여기 있었죠. 인공지능 여기서 지금 여기 패턴 인식 있죠. 패턴 인식 이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패턴 인식도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어떤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분야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징이나 양식, 유형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기계가 인식해서 이런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 경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패턴 인식의 응용 분야 중에 요즘 많이 쓰는 것들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연어 처리, 요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연어 처리.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후에 이제 뭔가 분석을 하신다고 했을 때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그 패턴 인식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게 자연어예요. 자연어를 컴퓨터 언어로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계 번역이나 구문론, 의미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장문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음성 인식이나 또 음성 합성, 또 영상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요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답이 딱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롭죠. 자연어 처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인식들, 지문 인식이나 홍채,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 인식의 응용 분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보셨던 것 중에 그쵸? 자, 뭐 딥러닝 이거 아까 보셨죠? 딥러닝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강화학습 요거 그 다음에 뭐 합성곡신경망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서 요거 두 개 좀 비교해 보시고요. 또 이런 것들보다는 RNN이나 이걸 RNN이라 그러고 이걸 CNN이라고 하는데요. 합성곡 신경망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미지 추출하는데 되게 인식하고 분류하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신경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시각적 이미지 요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특징적인 거 보시고요. 뭐 순환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시계열이나 혹은 언어 처리 분석 이런 것들에 사용된다. 요거까지도 체크 한번 해놓죠. 이렇게 전이학습이나 선형신경망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딥러닝, 강화학습, 순환신경망, 합성곡신경망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쭉. 그리고 하나 좀 더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요것도 체크해 주세요. 요거. 자, 적대 신경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경망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AI라고 할까요?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와 결혼은 구조, 그러니까 VS 이렇게 v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신경망이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적대적인 어떤 그 결과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특징만 보시면 돼요. 특징만.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 이런 거 나오고 결혼은 구조다 이러면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요걸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시각적 이미지를 여기 딱 나온다 그러면은 합성곡 신경망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계열이나 언어 처리 분석에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강화학습 개입 없이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상 이런 거 보상 나오면 강화학습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그렇죠? 별표 시계열 그렇죠? 그리고 딥러닝도 여기 보시면 이제 높은 수준의 추상화 이런 거 그렇죠? 자신만의 규칙 이런 것들만 딱 특징적인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걸 답할 수 있으실 정도 그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아까 그 두 가지 네트워크 혹은 경쟁하는 거 여기 있었죠. 두 개의 네트워크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또 다른 네트워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겨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뭐 법을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필기에서는 아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실기에서 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저희가 요거 있죠. 비식별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아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는데 보실게요. 여기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절차를 한번 보시죠. 자, 검토하고 비식별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어떤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적정하게 됐는지 사후관리 이런 것들도 한다. 그래서 쭉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는 무조건 한 번씩은 나온 것 같아요.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값 제거, 범죄. 요거는 비식별화 방법이에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명 처리 이렇게 바뀌었죠? 이름을 바꾸는 거.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식별 가능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총계 처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얘네, 얘 해가지고 평균 연봉으로 이렇게 총계 모두 더해주거나 평균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자, 데이터 값을 제거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얘 없어졌죠? 예.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없애는 거. 데이터 값 제거고요. 범주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값을 대체하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범주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8세가 30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평택도 경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식별 가능한 값을 보이지 않게 여기 김땡땡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비식별화 방법으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뭐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명 아까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이 뭐 KL 명에 따른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어떤 특징적으로 구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죠? 또 L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이 있어요. 우편번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편번호. 뭐 1, 5, 2, 3, 2라고 하는 어떤 그 우편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각각 몇 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다양한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여기 이 블록 하나에 붙어 있는 게 민감 정보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1, 5, 2, 3, 2 쭉쭉쭉쭉쭉 1, 5, 2, 3, 2, 1, 5, 2, 3, 2, 1, 5, 2, 3, 2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각각 뭐 아까 김칫국 이런 것들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김칫국은 이미 여기서 이제 K 임명성에서 삭제가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특징들 아까 30대, 40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T 금조성 같은 경우에는 뭐 구별되지 않는 레코드들의 어떤 민감 정보의 분포와 전체 데이터 민감 정보 사이의 분포를 T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 뭐 연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봉이 갑자기 뭐 30이라고 쓸게요. 30은 30, 40, 5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 100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평면화처럼 이렇게 이 분포 차이를 T 이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노이즈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이 데이터 섭동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식별화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걸 답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건 근접은 이제 분포, 다양성은 블록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익명성은 다른 어떤 데이터들과 이렇게 구별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걸 없애주는 거예요. K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재현 데이터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뭐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가정하고 뭐 통계적 방법이나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성한 모의 데이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현 데이터다라는 거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자, 또 이제 마이데이터는 아시죠? 마이데이터는 요즘에 이제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어플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내 그 잔액들 다 모아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게 내가 동의만 하면 어떤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마이데이터 이걸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 계획 여기부터는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과 데이터 분석 계획부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